이번에 대구, 경북 또 영남 지역에 사시는 우리 정어리원님들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셨죠. 안타깝고 속 터지고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가는 대동세상입니다. 이분들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참 좋지 않아요? 정치 보복 하는데 정치 보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큰 것이죠. 무엇보다도 분열의 상처 크게 안고 살았던 지난 3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김종희님,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런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기쁜 날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 인사 많이 받았죠? 아니요, 뭐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응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죠. 안진걸 소장님이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오시는 김준혁 의원님이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제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서로 아는 척하는 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차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와 그런 대통령도 있네요. 문을 싹 열어가지고 경호차랑 사이 있는데 밥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문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집무실 농사 예. 밥 먹었어요? 김진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 것도 매우 정말 인간적이고 평범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대통령이 변한 거죠. 그래요. 참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 어제 청소 노동자들 이렇게 예. 방호원들 만나서 격려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나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가운데 서고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뒤에 서 계시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저런 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니. 참 인상적이었죠. 예, 정말 국민을 섬기는 태도? 그게 정말 몸에 배 있는 사람이다. 낮은 자세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정치인의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청소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누이, 내 엄마, 내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청소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누님. 네. 예. 다 청소 그분들이 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혹시 그 사진 볼 수 있나요? 청소 노동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거 저거죠? 아. 예.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릎을 구부리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 참 저런 사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윤경호 소장님. 첫날이잖아요. 대통령 첫날. 그러게요. 그 청소노동자들하고 만나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좀 소환이 되더만요. 이제 글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무릎 꿇은 거 언젠가 그 7세, 8세 어린 아이에게 상을 주는 분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의 눈높이 이제 그게 화제가 됐던 다른 장소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바닥 생활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언젠가 한 번은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저렇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초대를 한 분은 그냥 양 끝에 곁에 네. 가서 서는 그런 장면도
아마 의미 있고 멋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의전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예, 그 이제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옆에서 곁에 이제 놔두지 않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호도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어제 현충원 가는데 대통령 차 행렬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기에 또 막 차가 끼어들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저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경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저런 상황까지 연출되도록 하는 게 좀 제대로 경호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걱정도 들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차단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낮은 자세로 경호를 하겠다. 열린 경호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미리 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신 그 영상이 있는 모양인데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김준혁 의원요? 네, 김준혁 TV 등등에 올라왔는데 예. 너무 한번 재밌어요. 일단 그렇겠는데요. 한번 보고 싶. 코믹한 상황입니다. 예. 매우. 한번 보셔- 봅시다. 이게 공항에서 보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지금.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와, 이럴 수가. 국회 행사 다 끝나고 예, 식사하고 이제 떠나는데. 예. 네. 하는 길. 그때 차량 통제가 일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준영 의원이 야 대통령님 나가나 보다고 본인이 기다리다가 이제 횡재한 거죠. 식사했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내내 저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 예. 김준용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요, 일단 엄청나게 달라진 게 경제가 이제 막 원래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경제 전문가 두 분이나 계신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폭풍이에요. 아하. 10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826.11, 1.99% 올랐고 코스닥은 760.76, 1.41% 올랐는데 야, 윤경호 소장님 이게 벌써 이제 어떤 반응이죠? 그럼요. 기대 심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에 코스피 5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징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상법 개정안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경영주 그리고 대주주 이들은 뭐 축자사자 반대했죠. 지난번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한국의 주식시장 증권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 하나가 오히려 밖에서는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재정에서 돈을 풀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1분기의 성장률 마이너스 0.2%. 그리고 금리는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만 봐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오름세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 거 보면요. 예. 기대 심리 플러스 실제로 거시경제 여러 지표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 정도 기세면 3천 돌파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 TF잖아요. 일단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뭐 2,800 안팎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경제 TF를 꾸렸는데 주가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내수 활성화 조치 나올 것이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민생회복정금, 지역화폐 대폭 확대, 그 다음에 복지민생대책,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하면 아예 그냥 폐가망신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세면 3천 바로 복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하반기 내내 내수 활성화 조치라든지 수출도 호조까지 겹쳐지면 올해 안에 4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세면요. 좋습니다. 예. 가야 됩니다.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아, 살만 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지수로서 그렇게 가는 거 좋아요. 예. 좋은데 그걸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섀도우 캐비넷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장관들은 총리의 제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차관급 이상 사표를 제출했어요.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 나머지는 뭐 반려했어요. 그 이따가 말씀 뭐 나누겠죠. 그러면 차관들은 각 부처의 차관들은 즉각 포진을 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준비된 정부다. 바로 발진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그 비상경제 TF에 저는 새로 이 포진된 차관들이 와서 그립을 세게 쥐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갈 건데, 아까 김준혁 의원한테 식사했어 하는 영상 보고 정경숙님, 왜 식사했어 소리에 눈물이 날까요? 데미안님, 뉴스 보는 재미가 흥행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치유하는 기분입니다. 저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러시죠. 신우님,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더 예뻐지셨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 차올라서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셨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 풍경이라는 노래가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김숙희님, 이재명 대통령님 어제 하루에 쓴 역사가 빈 여백이 하나도 없는 히스토리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요. 첫날인데,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대선 개표하느라고 별로 잠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제 아주 일정이 빡빡했지요. 현충원 참배하고 국회 와서 취임 선서하고 야당 대표들 만나서 오찬하고 집무실 가서 인사 발표하고 참 정신없었을 텐데, 자, 어제 그 감격스러운 장면 몇 개만 한번 되돌아보지요. 저는 어제 연설 가운데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의 수사, 레토릭이 아니고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있고 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그 통합 얘기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예.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너무나도 그 분열의 상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왜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안 됐는가? 이 성찰에서 통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더 와닿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초반에 대구에 사시는 시민도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갈등 그리고 분열 이런 거를 통해서 표심을 잡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뭐 사실 국힘당뿐만 아니라 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열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정치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야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윤경호 소장님 어제 통합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그 한마디에 다 압축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사실 통합이라는 게 포용과 상대에 대한 인정 이제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사회 시민의식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걸로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통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나와 명백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껴안는 거. 그거는 아니죠. 통합의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이 많이 참고가 됐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당선됐을 때의 그 위기 상황, 외환위기로 뭐 나라 경제가 거의 그냥 바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를 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놨었죠. 국민 모두는 정말 그냥 허벌판에서 또는 한파에 그냥 그대로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 거기서 나오는 통합 이거였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은 모두를 아우르는 거기에 뭐 다 녹아 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 사실 통합이라는 건요 5년 내내 이어가야 될 과제죠. 그러니까 현안 과제가 따로 있는 거고 저는 상시 과제가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취임 선서니까 대통령이 5년 내내 해야 될 일을 광범위하게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약속을 믿는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어제 이미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윤경호 소장님 말씀처럼 특별히 노력해야 될 국정과제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잘 아는 상식선의 통합이 있습니다. 아니 딱 취임 선서하는데 아유 제가 야당 대표님들한테 악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말 웃음으로 굉장히 겸손한 웃음으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희들도 뭐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악수를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또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참 보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태 대표님, 천하람 대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DJ 노무현도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야당 대표님들하고 잘 소통했어야 되는데 잘 모시겠답니다. 한참 후배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 당장 그저께 6월 3일 날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 그거를 퍼부었던 분들입니까? 근데도 웃으면서 잘 모시겠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그리고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데 이야기 다 기회를 줍니다. 보니까 김용태, 천하람 두 분
쓴소리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첫날부터 좀 세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다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통합은 봉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예. 예. 윤석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의 통자는 통솔하다 그 통의 뜻도 있지만 통합, 아우르고 모으고 하나로 만드는 그 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런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할 자격도 없는 놈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3년간 후퇴를 시켜놓았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조금 생각하기에 좀 다르다, 아쉽다. 그래도 일단은 힘을 모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나시리님? 나나시리님이 재밌는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좋겠다. 우리는 실패하면 윤석열 같은 대통령 얻고 저기들이 실패하면 이재명 같은 대통령 얻고 우리는 늘 손해보는 장사 화나요. 그게 돼서 며칠 전부터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아이고 이번 찍으신 분들이 행복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은 나라 만들 거니까 이 윤석열로 망쳐놓고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되니까 이번 찍으신 분들은 좋겠다라고 이런 글이 돌더라고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월드컵 축구할 때 돈 내는 거 배팅. 네. 우리나라가 질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잖아요. 실력이 상대적으로 처지니까. 그러니까 돈은 상대편에 걸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겨서 좋고 돈은 지면 돈은 벌고. 그렇죠. 예, 그 통합이라고 외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했다고 하네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김문수 쫓아내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면 그때 그만둬야죠. 추억의 메텔 박경은님 어제 권성동이 한번 보세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없는지요. 국민 주권의 나라 국민 대통령을 앉아서 맡고 여사님 90도로 인사하는데 노룩하는 모습. 그게 인격의 본 모습이죠. 아유 정말 어제 그거 보는데 나쁜 놈이야. 예, 정말 뻔뻔한 놈 아주. 자 인사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먼저 급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비서실장은 임명이고 이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은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지명이지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어제 이병철 변호사는 아주 베스트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IMF 같은 그런 상황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던데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진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그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면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경호 소장님, 김민석 국무총리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냥 한 몸, 혼연일체.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꼽힌 거다,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될 때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석으로 가장 많은 득표 됐죠. 그 이후에 김민석이라는 수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옹위하고 보호하고 뭐 거기에 가장 앞장섰죠. 그 사이사이마다 위기가 많았어요. 이제 그거를 해내는데 이제 뭐 돌격대장 플러스 선봉대장 플러스 참모 플러스 뭐 다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 그가 과거에 보여줬던 여러 이력들, 좀 아쉬운 대목, 이런 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거에 다 녹아 들어가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이라는 총리를 지명하면서 실세 총리를 만들어줬는데요. 그건 이해찬이라는 총리가 무슨 뭐 위세 당당하게 뭐 다니고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호가호위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5년의 임기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시켜서 제가 맡겠습니다. 현안은 총리와 내각에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이해찬 그 패키지가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이라는 총리를 그렇게 활용할지 그 대목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진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총리, 장관 이런 자리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국회법 29조에 겸직이 허용되는 그 두 가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국회는 아무래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총리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일할 사람을 총리로 뽑고 일할 사람을 뭐로 뽑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일만 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법상 겸직이 허용되어 있으니 겸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말 올인하도록 일을 하려면 이거를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정홍원 총리, 김황식 총리도 맞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었던가요? 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총리를 하기도 했고, 또 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총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신임 변호사 말씀처럼 국정에 완전 올인하려면 특히 이제 비례대표는 사퇴하면 승계가 되지만 그렇죠. 지역구원들은 사퇴를 해서 올인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더 모양새가 좋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례하고 달리 지역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4년 동안 여론을 대변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퇴는 본인한테 맡기는 편이더라고요. 국회 안팎에서. 그리고 만약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 또는 정치적, 도덕적 비난이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각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대로 하면 올인하는 차원에서도 사퇴하면 모양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우리 배웅 앵커님이 MBN 뉴스와이드 진행할 때도 뭐 대담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가 이제 아마 언제냐면 그 한 20년 정도의 야인 생활, 2002년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과 실수를 하고 본인도 그걸 철저히 반성하고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어요. 영등포에서. 이번에 두 번째 됐잖아요. 그 즈음에 MBN 뉴스와이드 앵커님이랑 진행하셨는데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하고는 또 인연이 좀 제가 오래돼요. 오히려 지금 질문해보는 거예요. 앵커님 그때 그 한 20년 고생하고 돌아왔던 그 김민석하고 이렇게 대담하셨는데 뉴스와이드 어떠셨어요? 제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뭐 그때가 뭐 딱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예, 봤기 때문에 인연이 좀 있고요. 또 다른 뭐 인연도 있고 최근에도 목욕탕에서 자주 봅니다.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약속하고 가신 거 아니면 우연히 맞으신 거예요? 다니는 목욕탕이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일정이 거의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새벽에 가서 여의도에서 연설하고 다음날 새벽 6시 21분에 또 당선증을 받아서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또 취임 선서하고 바로 다음 일정. 게다가 또 비상경제 TF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냥 차라리 안 가해서 밤을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와, 정말 웬만한 청년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 어떤 시간 관리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는 게 물론 가문의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5년까지 뭐 5년을 떠나서 몇 년은 몇 년은 내려놓는다. 아예 그냥 1분 1초도 모두 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사실은 임명 그 순간에는 다 미소가 있었는데 그 비상경제 TF가 끝나고 나서의 그 화면에 잡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지쳐 보이는 모습. 첫날부터 강행군이구나. 역시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답다. 이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첫날의 행보가 아니었나. 네. 예. 이지혜님, 아자아자 앉은 걸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 처음 본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 인연이 있으니까 그 제가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걸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저희 방송들이 좀 그런 소소한 것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단식할 때 국회 앞에서 단식했잖아요. 그쵸. 정치검찰 규탄하고 그때 제가 몇 번 갔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화장실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시간을 같이 가는데. 야, 힘들지만, 너는 왜 밖에만 있냐? 막 이렇게 농담도 던져요. 아니, 대표님,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정신이 있으시 아니, 너 왜 밖에서 고생하냐고. 그런, 그때가 한 10며칠째거든요. 예. 사실 화장실 같이 가자는 건 이제 잠깐 부축의 의미도 있고 경호의 의미도 있었던 제가 이제 지방 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고 농담을 던지고 야, 대표실 잠깐만 가자. 좀만 시작으로 대표실 가가지고도 아니 자네는 왜 밖에만 있는 거야? 이런 물어보더라고. 안에 들어올 생각 없어요. 대표님 저는요 밖이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 참 딱한 친구네 막 이러면서 그 10며칠째네. 그러면 원래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 원래 알았지만 받은 느낌이 체력이나 건강이 참 좋다. 다행이다. 두 번째 그 와중에도 참 낙관과 유머가 있구나. 그래서 이 지도자의 낙관과 유머는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녹록지 않은데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진정성과 동시에 이걸 돌파했다는 낙관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DJ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면 DJ 굉장히 죽을 고통을 겪었지만 국민들한테 한마디씩 유머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영어도 전라도식으로 하더라고요. 코리아 파이널리 코리아 페니실리아 is reunificated. 똑같아. 네. 아니 난 이제 한반도는 반드시 재통일돼야 됩니다 이러는 건데 그 억양이 파이널리가 아니라 파이널리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빵 터졌거든요. 네. 야, 저기서도 전라도식 영어를 하시는구나. 근데 지역색을 떠나서 사람이 가진 어떤 유머나 낙관 또는 그 뭔가를 상황을 돌파하는 용기 이런 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힘을 주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박지원 의원이 정치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 한인회장도 하시고 네, 그랬죠. 네, 예, 가발 만드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옆에서 무슨 영어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전라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거기 이제 관리자가 그 영어로 통화를 하면서 You know, You know, You know, 예. 참 그랬다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 DJ 영어하니까요. 네.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요. DJ 사형 이제 선고했다가 무기징역으로 했다가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예. 레이건 방안을 이제 엿바꿔 먹고 DJ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DJ가 미국에 체류해요. 그 미국에 체류할 때 CBS의 테드 커펠이라는 유명한 앵커가 예.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DJ와 전두환 정부에서 봉두환 나중에 외무위원장도 하셨던 예. 봉두환 TBC의 출발 새 아침인가 TBC의 앵커를 진행했죠. 했던 네. 뉴스 전망대. 예. 근데 이제 봉두환 그 앵커가 영어를 비교적 잘 해요. 뭐 특파원 출신이고. 워싱턴 특파원 했고. 예. 두 분이 직접 출연을 해서 테드 코펠 가운데 두고 예. 직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인권 상황, 민주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봉두환 앵커가 진짜 궁색하죠. 근데 DJ의 그 투박한 전라도 영어가 미국 사람들에게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네. 하는 얘기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억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제대로 그때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교도소 수감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어제 그렇게 인사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어제 인사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이건 혀를 차는 걸 넘어서 좀 분통이 터지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에 프린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필기도구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이건 뭐 무덤 같다 그런 표현을 쓰던데 참 이거는 정말 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뭐 어떻게 처벌할 법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볼 텐데 22,000명이 넘게 보시는데 아직 10,000명이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매우 자, 어제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말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이주호는 대통령 대행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통령 대행이라는 자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챙기고 해놔야지. 그렇죠. 어떻게 일하는 애들까지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6월 3일 투표일이잖아요. 6월 2일 저녁에 제가 용산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제 개인적으로 지내는 후배와 마침 만남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6월 2일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를테면 회단식을 했답니다. 회의. 그리고 이제 각자 짐 싸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원정조차도 없었다. 이 얘기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아마 윤석열과 그 검찰에서 같이 뭐 일을 했던 강모 씨일 겁니다. 이제 그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이 인계 작업을 하는
그걸 맡았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총무비서관이 이건 뭐 전횡을 넘어서 제대로 임무이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는 이제 경호 인력도 있지만 나머지 이를테면 뭐 엔지니어들, 기계실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뭐 이런 인력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비서실마다 사무직원들은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싹 치워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자들은 지들이 선거에서 질 걸 미리 예견했구나. 아, 뭐 다 얘기를 했겠죠.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는요, 지난번에 최상목인가 한덕수인가가 윤석열 탄핵됐을 때, 그때는 아마 최상목이었을 것 같은데, 정진석 이하 그 수석들이 다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게 대통령이 없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방 놓은 거 아닙니까? 월급은 다 받아 먹으면서 그 월급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 받아 먹으면서 거기 지키고 있는 놈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일을 하도록 해놔야지. 아니 컴퓨터도 프린터도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다. 이거는 업무 방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고 소장님 이거 좀 월급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국민적 상식이나 법률적, 도덕적, 정치적 도의로 보면 정무직들은 윤석열 파면될 때 당장 그만두고 세금 아꼈어야죠. 대신에 늘공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우리가 선거 6월 3일이니까 4월 4일 날 파면됐잖아요. 2달이잖아요. 2달 동안 딱 국정공백 없이 지켜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집무실 문제가 많으니까 청와대로 가는 거로 많은 후보들이 약속하니 청와대로 복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일을 하고 있었어야죠. 지금 아마 박찬도 원내대표도 너무너무 황당했는지 민주당에서 그 법적으로 반대 책임 묻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아니 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와대로 바로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뭐 한 몇 달은 용산 집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6월 아침 6시 20분인가 당선 21분, 예.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아니 솔직히 한 20-30명만 남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인수인계하고 취임 첫날 집무실 올 준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요걸 안 했다. 종이도 없고 볼펜까지 없다고 이야기했다면 진짜 황당해서 말한 걸 거거든요. 애지간하면 말 안 했을 텐데 이건 한번 책임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물어봐야죠. 안 되죠. 법적 책임 물어봐야 어제 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그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출력도 안 돼가지고 지금 노트북을 들고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출력도 안 돼서요. 제가 노트북 들고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터넷 연결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네. 2025년 6월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가 어딥니까? 대통령실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마비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이거 범죄 아닌가요, 신의준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안진거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거는 직무유기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수인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자신들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아예 사표를 내고 아예 뭐 나오지 않고 지금 뭐 파견된 공무원들은 다 자기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 정부의 출범에 돕지 않겠다라는 자신들의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보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직무유기죄 여기까지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정하게 좀 따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새 대통령이 와서 지금 우리 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정말 이 망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한시바삐 일해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이거는 적극적인 방해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계획적이고 이거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무덤 맞지요? 귀신들이 빠져나갔으니
아 진짜 그 어제 그거 듣는데 정말 이거 황당함을 넘어서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진짜 나쁜 자식들이에요. 아까 권성동 얘기했는데 김교무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사람이 개한테 인사해 보세요. 개는 인사 안 해요. 정말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190명인가 지금 복귀 명령 내려서 이제 예. 명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직원들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있었어야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저는 정진석도 나쁘지만 네. 이주호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행이 자기 일을 안 한 거죠. 그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또 임명할 건 임명하고 사표 수리할 건 수리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물러나기 직전까지. 이런 자들이 지금 정부에 있었으니까요. 혼을 내주는 차원에서 문소개외님이 올린 재미있는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분 한번 푸십시오. 이런 글을 어딘가에 올렸던데 참 재미있었어요. 약간 그 뭐랄까 하루 사이에 탬버린 전공한 영부인 보다가 피아노 전공한 영부인 보니까 노래방에서 놀다가 예술의 전당 온 기분이고 그렇다. 야, 재밌죠? 재밌네요. 예. 약간 그 뭐랄까 아유 정말 어떻게 저런 자들이 나라를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고 또 정말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런 놈들이 계속 하고 있었으면 나라 어떻게 됩니까? 3년간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는 것도 깝깝한데 5년 무너뜨렸으면 그거 다시 세울 힘도 없을 뻔했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은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 윤석열을 옹이하고 여전히 지금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또 보수 세력 그들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 잣대를 댈 일은 그 잣대로 좀 봐주시고 다른 거는 좀 달리 보고 이게 왜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한쪽에 딱 입장을 세우고 좌표를 꽂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언제 몰락했느냐. 사실은 저희는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경고와 규탄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취임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 이용 의원한테 야야야 문서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반말하는 게 생중계가 됐거든요. 허허 야 국회의원한테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국민들한테 함부로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규탄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준석 쫓아낼 때 보면요. 제가 꼭 이해하라고 권성동이랑 체리따봉 주고받았잖아요. 야 여당 대표를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보면 당시 1등 공신이기도 한 사람을 원내대표랑 짜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당시에. 야,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악행을 저지른 자가 아까 이제 배웅 앵커님이 권성동 너무 나쁜 놈을 했는데 권성동은 사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원내대표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윤석열 정권의 악행의 출발점에 권성동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둘이 짜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극우 인사 청와대 보내고. 근데도 와 자기가 잘했다고. 근데 김혜경 여사님 인사하는데 그것도 안 받는 거. 그 화면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다면. 주블리 라인 댄스님 저희 집 개는 인사해요. 사람을 얼마나 반겨주고 나갈 때는 마중도 해주는데 권성동은 개만 또 못한 거지요. 예. 지금 기분 같아서는 국무위원들 다 싹 정리해버리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해버리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전에 박근혜 때 내각과 좀 한참 동거를 했어요. 이번에도 좀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11명의 의결 종족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11명이라는 규정
그 11명의 규정에는 이 차관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대행하는 차관들은 또 의결권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거치고 국회 의결 거치고 재청권을 행사해서 다음 장관들 그때까지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팀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실에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처럼 현재 남아있는 강요들도 저는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반대를 했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그 미국 정치에서 나온 겁니다만 일정한 기간에는 하니문 피어리어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밀어주고 같이 껴안아주고 좀 표현 그렇습니다만 지켜보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거기에는 뭐예요? 협조가 절대적인 거거든요. 국무회의 역시 그렇게 불편한 동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불편한 동거가 아니기를 그냥 기대합니다. 아니, 뭐 협조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랬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단단히 혼을 내야 될 겁니다. 지금 제 뒤로 이제 청와대 모습이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죠.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용산에서 집무를 하고 청와대 즉각 보수에 들어가서 뭐 한 취임 100일쯤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지난번 후보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곧 청와대 보수 들어가고 다시 집무 들어가면 이제 개방 못하고 관람 못하게 되니까 요즘 엄청나게 많이들 보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청와대를 그렇게 개방한 그 목적이 너무 불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0시부터 자신의 임기가 시작돼서 0시부터 개방을 해버린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전날 마지막 날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외부에서 잠을 자고 취임식에 갔던 그게 생각이 나서 청와대 개방했을 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사실 절대 안 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도 들지만 그 애초에 그 개방한 목적이 너무 불순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로 하루도 거기서 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너무 불순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제 마음속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빨리 복원이 잘 돼서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사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전이 돼서 청와대가 개방된다. 그때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죠. 지금 저는 이제 용산 집무실 바로 들어가는 것 좀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법이 없죠. 근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그 관저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어제 밤에는 다른 안가에서 당분간은 그 생활하는데 그 관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떤 짓을 해놨을까도 궁금하지만 그 음습하고 범죄와 비리가 넘쳐나고 주술과 사이비 무속으로 점철된 공간이니 이건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위해서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관저는 국민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 물을 어마어마하게 썼는지 그다음에 그 광주 비엔날레 정자 1억 원짜리인 거 그건 왜 거기 있는지 그것 지금 옮겼다니 하는 뭐 없거든요. 그것은 누구 돈으로 옮긴 건지 무슨 절차로 옮겼는지 뇌물을 받은 건지 지가 샀는지 그럼 국민들 오히려 관저를 어차피 거기는 다시는 대통령 관저를 안 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당분간 국민들이나 경찰이나 검찰한테 완전히 개방해서
좀 샅샅이 좀 뒤져보는. 난 청와대보다 거기를 더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걸 무슨 개방을 짓이든지 거기서. 예. 그걸 좀 개방을 할까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체포하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됐습니까? 네. 그것도 그 경호처가 길을 쓰고 막았고요. 그 공간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공수처하고 경찰 직원들이 그 수백 명이 이렇게 네. 진입할 때 그 경쾌함, 네. 그 발랄함, 네. 그때 그 유쾌함, 그 언덕을 한번 국민 다 같이 걸어가서 다시는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김건희 같은 세력이 그 권력을 탐하지 못하도록 정말 온몸이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 가운데 또 하나가 경호 문제였거든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때 그 경호처에서 체포 저지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불순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저 경호처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바로 이 경호처는 경호를 받지 않고 기존대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일단 거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경호처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속보가 떴는데 이제 경호처로 업무가 다시 이제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윤경호 소장님 어제 황인권 육군대장 출신 경호처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바로 좀 정리가 됐나 봐요. 예, 육사 출신이 또 아닌 게 눈에 네. 띄고요. 경호처라는 곳이 이미 이제 기득권 세력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죠. 경호처라는 곳이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거기가 권력기관화되고 꼭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몇몇 이제 지휘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되고요. 역대 대통령, 특히 이 민주진영에서 된 대통령들 입에 항상 일성으로 내놨던 게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경호가 좀 과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필요는 할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 조화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그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호처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게 제발 활동을 하고 기능을 해야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을 완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정말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어요. 국회 대통령 취임선 사러 오는데 경찰 경호팀하고 경호처 직원하고 몸싸움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진입니까? 영상이 지금 영상으로 보기는 힘든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고 가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검은 넥타이가 경호처고 예. 저 그린 예. 녹색 넥타이가 경찰이군요. 예. 그러니까 너는 뒤로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저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경호처뿐만 아니라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가 간 데는 다 망가져 있으니까. 모든 게 맞았죠. 이거 새로 세우는 게 보통 깨알 정보를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압수한 사람은 천준호 의원이고 뒤에는 백승하 의원이네요. 보니까. 또 제가 깨알 정보를 드려야죠. 경호처 직원들, 경호처 경찰 싸움은 볼성사납지만 앞에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하실까 봐. 이제 인사들 또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되면은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뭐 산산조각 나겠죠. 그러니까요. 홍준표도 이럴 때 빠짐 없잖아요. 이럴 때 한마디 꼭 거들어야 또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국민의힘은 이건 완전히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여기는 정당이 아니라 아예 사익 집단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아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국힘당 소속이었던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또 언급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권성동이 이제 와서 자신이 사퇴한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지만 어제 권성동이 그 뻣뻣하게 노력으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뻣뻣함, 정말 그 뻔뻔함이 이 사람들의 어떤 코어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이자들의 어떤 개선을 기대하지 않고 이자들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자폭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제일 크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영하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에.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가 이제 차기 지방선거 대구시장 노리고 있거든요. 아하, 네. 박근혜가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 조용해라, 막 계속 이렇게 랄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자기가 당 접수하려고 지금 일제의 포문을 열고, 근데 당내 주류나 다수는 한동훈하고는 절대 못 하니까 저는 홍준표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또는 김문수를 옹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거잖아요. 재밌는, 저당은 일단 연장론을 해산이 돼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의 민주당 국민의힘 이 양당 구조가 정말 공고화될 거고 이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명태균 때문에 오세훈이 당선 무효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되면 각각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된다. 그럴 경우 이건 정당 자체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 얘기에 그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옥죄습니까? 공직선거법 가지고. 그럴 경우에 유죄가 나면 뭐 439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역지사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굳이 네 분이 아니어도 사법적인 아마 흔히 자기들이 말했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봉착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윤석열의 범죄 중에 가장 증거가 확실한 범죄로 평가받는 게 대선 때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2개 운영한 거, 가로수길하고 양재동에, 이건 뭐 내부자 증언까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천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다 저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고발인 조를 받았는데 검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개는 빼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후보 시절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대통령직을 악용해서 공무원이 선거에 자기직을 악용해서 하면 공소시효 10년이라는 이야기도 검사가 저한테 기뜸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는 뭐 당연 처벌받아야 되지만 당선 무효가 나와야죠. 네. 예,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는 김준혁 의원, 아까 그 장면 보셨지요? 소감이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고 역사적으로 이번 대선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민주당 입당하시길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는데 그때 안 하셨으면 혼자서 뻘쭘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부터 제가 같이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 항상 한 10분쯤 있다가 오시고 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쪽은 방송 없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방송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서 예.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정하라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하니까 겁나게 좋구만. 예. 자, 참. 쓰리맘님, 추념식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울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저는 방송 전에 추념식 좀 보고 왔는데 준비하시느라고들 제대로 못 보셨지요? 네, 잠깐 처음에 그 인사 나누는 장면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저는 두 가지가 좀 특별했어요. 쭉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이 그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악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진정성 이런 표현이 좀 진부하지만 그걸 참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분은 대통령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추념사가 참 좋았어요. 그 지나치게 레토릭에 치우치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정제되고 그런 추념사. 저는 두 가지가 좀 와닿았습니다. 뭐 가장 상식적이고 이게 뭐랄까 이 말씀하시는 게 그 취임 선서식 때도 그랬고요. 오늘 뭐 추념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 흥한다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그간 현충일을 추념하면서 이런 원칙이나 상식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실제 어디에서 비롯됐고 누구의 희생으로부터 이제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고 희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잊고 지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기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윤정님, 좀 전에 현충일 추념식 봤습니다. 참혹했던 윤정권 3년, 비상계엄 후 불안했던 6개월의 삶이 불과 며칠 사이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서 번번이 좌절됐던 특검법 통과됐지요.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고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 들지요. 경호처에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불편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행렬도 좀 줄이고. 그리고 첫날은 한남동 관저 참 들어가기가 그렇죠. 저 같으면 막 말리고 싶은데 안가에서 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하면 또 그것도 세금 드니까 그래 들어가기 싫지만 당분간은 뭐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남동 관저 좀 쓰고 청와대 고치면 또 하고 청와대 고치는 것도 그래요. 윤석열 보십시오. 0시부터 개방한다. 그 전날 나가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쫓아냈죠. 그리고 그냥 아니 당장에 있는데 그 인수위 그 기간에 고치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보안은 제대로 됐겠으며 도청 방지는 제대로 됐겠는지 그것도 그 공사 어디다 맡겼습니까? 뭐 몇 그램? 21g? 21g? 뭐 이런 데다가 맡기고 다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먹으려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 당선되고 곧바로 이제 청와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딱 맞고 자, 공사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아이고 이제 대통령 돌아오면 못 보겠냐고 막 또 밀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제 국무회의를 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이런 여유 그런 것도 참 보기 좋았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 말고 김영남 의원님 마음에 든 거 있으면 좀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마음에 드는 거에 대비되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사실은 더 드러나는 거죠. 갑자기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겨간다 그러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 용산을 옮기다 보니까 대통령의 거주지가 그러니까 관저가 이 사무실하고 동떨어진 데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다 교통 통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1호 터널을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가다 보면 1호 터널 딱 나오는 순간부터 핸드폰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예. 전파 방해를 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출퇴근 시간이나 그러면 일정하게 하던지 아무 때나 나오고 아무 때나 들어가니까 수시로 막혔다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이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사고를 쳐놓은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근데 다시 청와대로 이제 옮겨가는 것도 사실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죠. 그리고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의 교통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청와대 안에 있으면 그 사실은 관내에 관저도 있고 직무실도 있는 거니까 외부하고 그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일도 없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구절로 표현되는 실용적 시장주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말에서 뭐 한남동 관저 솔직히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깨름직하죠. 그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용산 직무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비용이 다 발생하니까 최대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당분간이라도 만들어 놓은 데 지내고 용산 직무실도 쓰지만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일단 세종시의 어떤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게 다 실용주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오늘 좀 일찍 오셔서 그런지 박영식 앵커님이 김영남 의원님 말이 옛날보다 좀 더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아니 그니까 하긴 했지만 훨씬 더 빨라지고 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 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도 그래서 저도 제가 출연했던 거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느리더라고. 적어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느리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했고 쫄깃쫄깃해요. 네.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쫄깃쫄깃해요. 전달력이 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쉼의 포인트가 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들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 좋은 거니까. 기분인데 박영식 앵커님 혹시 이재명 대통령 성대모사도 해요? 아 거기까지는 많이 아직? 못해서 아주 조금씩만 한번 그냥 가능한 거 뭐 있어요? 뭐 예의가 없네. 뭐 이 정도까지만. 중간중간 이제 MSG 칠 때 예의가 없네. 어디 언론사죠? 우리 해경이 뒤통수를 칠 뻔했어요. 예의가 없네. 이런 거 가끔 했습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그것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나는 참 정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있나 싶은데 그 정진석이 시켰겠죠. 아니 어떻게 떠나면서 그렇게 해놓고 갈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필기도구까지도 없다 그러는데 김유정 의원님하고 김정욱 원장님은 두 분은 청와대 계셔보셨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면 나라를 마비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정마비죠. 국정마비죠. 이거는 내란죄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그 느낌은 이건 증거인멸이다. 당에서도 다들 얘기하듯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특히 우리가 내란의 전모를 전혀 지금 밝히지 못했잖아요. 이를테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총리 이하 장관들한테 나눠준 그 페이퍼들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이 된 건지부터 해서 사실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란 수계는 저렇게 구속 취소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투표까지 하고 나머지 사령관들은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인데 곧 뭐 구속 만료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실을 갔는데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장면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책임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떴다방 정권이었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인수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인수위 기간 동안 넘길 건 넘기고 소위 늘공들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어공들 중에서도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함께 해야 될 공보나 뭐 사진 찍는 분, 이런 분들 홍보 파트,
그분들 한 3분 정도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컴퓨터니 뭐니 그대로 다 있었는데 MB 정권에서는 그 이지원 시스템을 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시스템은 예전 거로 자기네가 썼다고 합니다. 자,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늘공들 그대로 다 있었고요. 소위 어공들은 이제 인사 나는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가서 다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니 뭐니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비품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국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싸그리 다 어디로 치웠는지 알 수 없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중간에 국가 대통령 이제 기록물 같은 것은 기록관으로 다 이전하고 남은 것만 그냥 폐기시키고 그대로 아이디 패스워드 다 놔두고 붙여놓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테면 나가라 쫓겨나가지고 청와대 안 쓴다 이래가지고 이삿짐 싸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요. 분명히 여기는 모종의 무엇인가가 있다. 증거인멸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김석훈 님이 공무원이시거든요. 국가기관의 모든 물건은 공공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련 번호, 기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폐기할 때도 기표지 떼고 기표지는 보관하고 물건만 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국 원장님, 지금 김유정 의원님 이거는 증거인멸이다라고 하는데 증거인멸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일을 못하게 회방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필기도가 하나 없이 다 치워버리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너희들 다 복귀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호 권한대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의 인사 조치가 아니고서는 뭐 늘공이건 어공이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늘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명령이 없는데 돌아갔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저는 근데 이건 예견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인계를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미 윤석열이 김성훈을 통해서 비약폰 같은 경우도 다 예를 들어 덮어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 측면이 있는데 전 정진석 비서실장의 진두지휘하에 조직적인 인멸이 제가 볼 때는 4월 4일 이후부터 계속 벌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2달 동안 지속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졌고 거의 제가 볼 때 그냥 똥 싸질러지고 간 거죠. 그냥 엿먹어라라는 분위기 정도를 만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내란 과정에서 상당히 관여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제 특검이 통과됐으니까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 하시겠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고 내란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기강이 제대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요 군대에서는 청야 전술이라고 해요. 청야 전술이 뭐냐면 이따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김병주 최고위원이 육군 대장 출신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전술에 보면 청야 전술이 있습니다. 지금 청야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청야 전술은 사전 초토화 전략입니다.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옷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못 쓰게 하고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 전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리할 때 적에게만 쓰는 겁니다. 이것은 또 아군에게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 역시 내란 수계, 내란 정권 같습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고 하는 겁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권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러한 정권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러한 청야 전술을 쓴 그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들이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박영식 앵커님, 네. 청야 전술 뭐 알고나 썼겠습니까만은 일단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 그런 차원이겠죠? 맞습니다. 뭐 청야라는 뜻이 한문의 원문 그대로의 의미는 맑을 청자에 들 야자를 써서 깨끗하게 싹 비워버린다라는 그런 들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거 이제 초토화 전술이고 사실상의 이제 그 공백지를 만든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전지를 이제 다 비워버리는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방어 전술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적군의 자신들 진지가 들어가면 유용하게 쓰일 만한 물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비워버리고 적군에게 보급의 한계를 마련한다는 전술이라고 하는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전술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이번 최근에 더 논란이 됐던 것은 대통령실 김건희의 전속 사진사, 그 공무원이 블로그를 남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버의 자신이 이 서랍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흔적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전술이나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시도의 일환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건 업무 방해 뭐 이렇게 처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거기 있는 물건은 모두 공용 물건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번호도 다 부여가 되고, 이거를 치우거나 없애려고 해도 그냥 치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용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 공용 물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PC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이거를 심사해서 불용 처분이 나야 이거를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일시에 다 불용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 내로 그냥 야, 다 치워.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치워버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황당하죠. 어제 모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6월 4일 날 첫 출근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뭐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A4 용지에다가 수기로 적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그 다음날 어제부터는 집에 있는 노트북,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일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원래는 대통령실처럼 보안이 특히 요구되는 지역은 개인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반입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갖고 와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공용 물건 손상을 그냥 대놓고 저지른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이건 학시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학시는 하나 있어요. 또 어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얼마나 참 뻘쭘했겠어요. 참 그 면면들을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런데 어색하지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겁니까? 해야죠. 그러면서 4시간, 뭐 3시간 40분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괴로웠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한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몇 장관들은 평생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겪어봤겠죠. 그러면은 정말 다른 애도 있겠지만 진작 저런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나라가 좀 앞으로 갔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어제 국무회의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 좀 들어보죠. 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뭐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의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관이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난 맨 처음에 저 목소리 이상민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취임 선서식에서도 예. 저 목소리가 사회를 봤거든요. 어. 그래서 아니 뭐야 이상민 장관이 복귀했어? 아, 그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갖고 목소리가. 맞습니다. 네. 저 옛날에는 전두환 닮았다고 영화 텔레비전 출연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상민 닮았어도 그냥 봐주나? 통합이 전무니까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그 출연 정지됐던 그분의 동생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공직자였어요. 그분도. 예. 그렇군요. 그래서 DJ 정부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이주일 씨도 얼마 동안 못 나왔어요. 옛날 진짜 독재 시대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쇼츠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앉아 있는 면면들을 딱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참 기발한 쇼츠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참여한 국무위원들 면면 한번 보시죠. 이야, 참 절반은 감옥 가고 절반은 어디 하고 뭐 그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박영식 앵커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 파일첩을 들고 나왔는데 빨간색 배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역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하고 싶은 것이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준숙 씨가 아주 막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보라는 식으로 그걸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아까 몇 면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부역자였는지 누가 내란에 부역했고 누가 윤석열에게 부역을 해서 이 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했는지 그 어떤 동조자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웃음조차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진석 위원장도 있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은 바로 전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당한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지명 철회되고 이제 법제처장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뻘쭘했겠어요. 그러니까 출근도 잘 안 하거나 늦게 하는 대통령하고 일을 하다가 취임 첫날부터 퇴근도 안 하는 대통령을 만나서 3시간 40분을 국무회의를 한 것도 처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만 90% 얘기 안 하고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처 현안이 뭐냐고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경험도 저는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3시간 40분 동안 물과 김밥 한 줄이었고 그거 플러스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니 참석자들이 쉽지 않잖아요. 나머지도 다 못 갔겠네. 뭔 일을 하지? 그래서 의도한 건가요? 제대로 정말 아, 그랬어요? 네. 야, 첫날부터 군기 제대로 잡으셨네. 네, 지금 그동안 3년간 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간은 거의 뭐 공직자들이 일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죠. 3년간 신났지 뭐. 술 취해갖고 들어와서 대충 뭐 혼자서 이야기하고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 뭐 여기 해보세요 하고 가고 이제 지는 이제 술 깨러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이은주 님이 이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그동안 출근 안 하는 대통령만 보다가 이제는 퇴근 안 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그렇죠. 단 이틀 만의 기적. 죽어가던 대한민국이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악취로 진동했던 세상이 수요일 새벽 고지에 깃발을 꽂은 순간부터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벅찬 행복감 싣고 오늘 방송에서도 홀홀 날아 참여하겠습니다. 이은주님은 시인이신가? 예. 그 3시간 40분 동안 화장실 안 갔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혹시 로얄 키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난 척만 할까? 키드니가 신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얄 키드니가 아마 그렇게 로얄은 왕실, 왕립에 이런 거잖아요. 네. 영국의 왕세자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한답니다. 화장실에 안 가는 훈련. 왜냐하면 그 왕실 행사가 좀 깁니까? 그런데 왕이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세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래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 신장을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긴 행사를 할 때도 버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조금씩 훈련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왕실에 그런 그 왕족들은 화장실에 오래 안 가도록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다 해서 로얄 키드니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죠. 네,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 뭐 고위공직자가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참석도 있지만 뭐 이게 여차하면 화장실을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안 가고 참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중에 의외로 방광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꽤 많아요. 아니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을 안 하지.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다른 나 이유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살란다고. 네, 저희로서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미 패족이 돼버린 윤석열의 그 국무회의 당시에는 이 사람이 또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온갖 숙취를 가득해가지고 가져온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다 보니 화장실을 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분위기도 아니었는가 뭐 이런 한번 추측도 해보고 실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게 나오던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한테는 국무위원들이 한두 마디 건네면 혼자 한 50분을 또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국무회의였다 보니까 그 국무위원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도 발언권이 많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무회의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고역이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국무회의 양태를 보면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지금까지 하면? 거의 준비 안 했겠죠? 대강 오고. 근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들으면 한심한 국무위원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한테는 매우 곤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떤 분이 오든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옆에 계신 뭐 김용남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국무회의가 진짜 풍성하게 토론이 되고 그 국무회의의 그 풍성한 대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받는 또 이 그 국무회의가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 5년 동안 가도 큰 문제 없겠는데 좀 좋아지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좀 이런 국무회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격노할 수도 없고요. 누구처럼. 곧 헤어질 국무위원들한테. 그러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 계속될 거라고 이 참석자들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막바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또 뭐 결정하고 싶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네들이 장관들이니까 내가 좀 국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얘기 좀 해봐라. 실태 파악도 좀 하고. 그런데 몇몇 장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을 거고 완전히 건성으로 윤석열한테 이렇게 체화가 돼 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고 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네들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나라 3년 국민들이 맡겨놨는데 어떤 식으로 해먹었는지 반성해라.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는지가 좀 자세히 나온 게 있던데 몇몇 국무위원들은 좀 놀랐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행정 경험과 의회 경험을 다 쌓았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현업에서 뛴 사람, 그러니까 평생 정치 내지는 국회의원을 오래 한 게 요새는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별로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4선, 5선, 다선을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경험을 쌓은 것,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인 것이고, 저는 일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 의원 생활은 뭐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도 자기 의원 회관실에 있는 보좌진, 뭐 10명 남짓한 그 보좌진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만 해도 사실은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큰 시의 경우에는 몇천 명 단위잖아요. 이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 같은 최대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또 의원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 공직에 대한 어떤 관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